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탈북민 여성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며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녀가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딸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일궈 나가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2000년대 말 한 여성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진짜 탈북민인지 확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였습니다. 국정원에 가서 거기서 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받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대였습니다. 큰 박스 하나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옷도 여러 벌, 심지어 생리대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물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정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고생 밖에서 하다가 친정집에 오면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다. 외부에서 돈 벌느라고 고생했다 하며 따뜻한 밥을 해서 주듯이. 북한에서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운명이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죽어도 모르는 그 땅에 그대로 묻혀도 풀 한 포기보다 못했던 생명이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의 식사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루 3끼 메뉴가 모두 달랐습니다. 일주일 메뉴가 나오는데 21끼니가 모두 다른 메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한국에 대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 2개월을 보낸 후 그녀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버스를 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과일은 어떻게 깎는지, 컴퓨터는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일상생활의 자세한 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현대적인 생활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벽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라고 해서 쉬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40여 년의 분단 기간 동안 남북한의 언어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외래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헬스장도 헬스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커피숍도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커피숍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있는데 이것도 다 외워야 해요. 음식 먹으러 가면 다 왜 이래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교육기간에도 모두 외래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만나러 강남의 한 백화점에 가야 했습니다.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무슨 커피집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통역 좀 해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전화를 들었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에게 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는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통역해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녀는 탈북민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것을 체제가 다른 것이라고 정리해요. 북한과 남한이 체제가 달라요. 여기는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가 다르고 우리는 한국에 오니까 대략 40년, 5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북한은 한국의 1970년대라고 보면 된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40년이나 훌쩍 뛰어넘어서 정보화 시대, 컴퓨터 시대에 온 것입니다. 컴퓨터는 가장 기본인데 그들은 컴퓨터 구경도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한국에서 2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4년 나온 사람들과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와, 진짜 또 다른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죽어서 못 오신 분들, 무명고인이 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신은 살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성공이야. 성공했어. 또 다른 시작이다.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덤이라고 생각해요.
삶에서 덤으로 얻어진 삶이다. 다시 시작하는 삶이다. 한국에 온 나이를 한 살이라고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37살에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는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15살 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다쳤고 언니도 24살 때 광산에서 다리를 크게 다쳐서 거의 절단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집안에 이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연이어 큰 부상을 당하면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 삶의 고통을 깊이 체험해야 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가 간병을 했습니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언니의 고통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간호사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간호사가 와서 주사 하나 놓고 약 먹이고 뭐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 간호사는 하얀 모자까지 쓰고 와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주사를 놓고 약도 주고 처치도 하니까 언니가 계속 신음소리를 내다가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보며 자신도 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간호사를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구나. 한국에 오자마자 간호학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면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털이 달려있는 외투를 입고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수험표를 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졌구나 생각했어요. 면접관 두 분이 책상에 두꺼운 의학 영어책을 펼쳐놓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ABCD 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의학 영어는 읽을 줄 모르고요. 왜 여기에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간병했던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줄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늘이 도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면접관이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왜 내가 합격됐어요? 너무 간절해 보여서. 간절해 보였나요? 하나원에 있을 때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키우는 곳에서 딸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일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만 키우는 곳에서 10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딸과 만났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안경을 쓰고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지? 했는데 함께 온 선생님이 못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느낌으로 우리 딸인가? 해서 너 은혜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였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상봉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도 모두 함께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구나. 고맙더라고요. 아이한테.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이별했잖아요. 간호사 공부를 하고 한방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며 살아온 경험에 비하면 직장에서의 작은 갈등들은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임대주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은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학군이 정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공부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았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있다가 목동으로 와서 공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지방에서는 점수가 괜찮았는데 목동에 와서는 경쟁이 치열해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변호사, 판사, 의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교육 철학은 남달랐습니다. 딸이 학교에 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한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만 오면 됩니다.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 그냥 가서 아이들과 놀다가 와라. 공부 같은 거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어도 된다. 그냥 전교에서 맨 꼴찌는 말고 꼴찌 두 번째 해도 상관없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대인기피증 이런 병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공부가 들어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신적인 안정이었어요. 얘도 트라우마가 있고 나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트라우마는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생들도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탈북민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무의식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잠들었는데 항상 깰 때가 12시부터 1시 사이였습니다. 깨서 집을 둘러보면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북한 감옥인지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렸습니다.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헷갈리다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 밖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보이면 아, 이게 북한은 아니구나. 북한은 불이 없잖아요. 이게 북한은 아니구나. 그리고 감옥도 아니구나. 이게 중국인가 한국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마지막에 아, 이게 한국이구나 하면 마음이 놓이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 현상이 3년에서 5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꿈의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치는 꿈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뛰는데 뒤를 돌아보면 북한 군인들이 기관총을 메고 군견들과 함께 쫓아왔습니다. 군견들은 늑대 같은 엄청나게 큰 개들이 10마리쯤 되어서 물려고 쫓아왔습니다. 꿈에서 죽도록 달려서 저기 국경을 넘어가야 돼 하고 보면 앞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절벽 건너편에 중국 국경이 있고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죽었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못하겠더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무조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북한에서의 그 지옥 같은 경험들을 감사함으로 바꿨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죽음의 문턱에 가지 않았다면 일상이 소중한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산책할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걷습니다. 실제로 진짜 감사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누구의 위협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 죽음의 문턱에 갈 일이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손잡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너무 평범한 일상들이 그녀에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느꼈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딸을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 할머니가 누우시고 내가 왼쪽에 누웠어요. 잠잘 때 바닥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딸의 손을 잡아요.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우리 참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응, 나도 몰랐다.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손잡고 자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시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를 비판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그녀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밥상에 쌀밥이 올라오니까 어머나, 쌀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어렵다고 하지? 이랬어요. 굶주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천국인 거예요. 아니, 쌀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저러지? 이랬었어요.
살아오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정말 행운이구나. 북한의 대규모 아사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기회였다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굶어 죽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 될 얘기지만 그것은 북한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자신에게는 탈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북한에서 탈출했을까, 탈북을 했을까, 불평등에 대한 불평불만은 했을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개척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기회였고 돌아보니까 남들은 굶어 죽어야 했던 상황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생활하며 무엇보다 아이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살다가 임대주택을 받아 아이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14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 탈북민 여성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며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며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